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가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여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만나 서로를 보듬어 안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세상 속을 헤매던 여자와 고요한 담장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수녀님의 특별한 동거.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립니다. 이곳 대구 팔공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수도원의 새벽은 도시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차갑게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 멀리 본관 쪽에서는 벌써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땡, 땡, 땡. 그 낮고 묵직한 소리가 제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밤새 통증으로 뒤척이던 저를 겨우 잠재우거나 혹은 깨우곤 합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손발끝이 저려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해 봅니다. 방 안에는 십자가 하나와 낡은 나무 책상,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세상의 온갖 색깔을 쫓아다니며 화려하게 살았던 제 인생의 종착지 치고는 너무나 단출하고 소박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제게 허락된 이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귀한 곳이라는 것을요. 똑똑. 규칙적인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검은 수녀복을 입은 그러나 얼굴만은 달처럼 환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제 친구이자 이곳의 원장 수녀님인 수진이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다들 그녀를 마더 테레사만큼이나 존경한다는 뜻으로 원장 수녀님이라 부르지만 제게는 영원한 단짝 수진이일 뿐입니다. 일어났어. 오늘은 얼굴색이 좀 낫네. 수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감정의 기복 없이 잔잔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물 한 대접과 제가 먹어야 할 약들이 들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길일 텐데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묘하게도 차가운 새벽 공기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가 섞여납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킁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기도 다녀오는 길이야. 춥지 않아. 제 물음에 수진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춥기는.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추운 법이야. 너야말로 밤새 괜찮았어. 어제 저녁에 좀 힘들어했잖아. 내가 준 진통제 덕분에 잤어. 꿈도 안 꾸고 푹 잤다. 수진이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체크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을 밭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걸레질을 하며 살아온 수행자의 손입니다. 한때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던 제 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이라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보니 진짜 귀한 손은 여기 있었네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 제 뺨에 비볐습니다. 까끌까끌한 그 감촉이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서러울 정도로 따뜻합니다. 수진아, 나 염치 없지. 평생 내 속만 썩이다가 다 죽게 되니까 여기 기어들어와서 너 고생만 시키고. 제 말에 수진이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 그 소리. 여기 들어올 때 약속했지. 지난 일 후회하지 않기, 미안하다는 말하지 않기. 넌 지금 내 친구 김미정이 아니라 요양차 들어온 환자일 뿐이야.
환자가 할 일은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수진이는 능숙하게 제 등을 두드려 약을 삼키게 해줍니다. 그러고는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꼼꼼하게 여며주고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으로 다가갑니다. 겨울이라 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꽂혀 있는 화분입니다. 수진이는 그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 나무 봐라. 다 죽은 것 같아도 봄 되면 제일 먼저 싹 틔운다. 너도 그럴 거야. 넌 원래 질긴 아이잖아. 1978년 그 독한 담임 선생님 밑에서도 끝까지 개기던 김미정이잖아. 그 말에 우리는 마주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1978년. 우리의 시계는 자꾸만 40년 전 그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미션 스쿨. 교문 들어설 때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배꼽 인사를 해야 했고 수녀님들이 선생님으로 들어와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그곳. 그때 수진이는 전교 회장이자 예비 수녀 지망생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안경 너머로 늘 진지한 눈빛을 쏘아대던 아이. 쉬는 시간이면 성당에 가서 묵주 기도를 바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털어 학교 뒷골목의 거지들에게 나눠주던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성녀였죠. 반면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학교의 돌연변이었습니다. 미술실 구석에 몰래 숨겨둔 담배를 피우다 걸려 반성문을 쓰기 일쑤였고 채풀 시간에는 성가집 사이에 만화책을 끼워 보다가 꿀밤을 맞기도 했습니다. 제 교복 치마는 아슬아슬하게 무릎 위로 올라가 있었고 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팝송 테이프와 낡은 스케치북만 가득했죠. 우리가 짝이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수녀님은 저를 갱생시키겠다며 반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진이 옆자리에 저를 앉혔습니다. 처음 짝이 되던 날 수진이는 제 책상 위에 그어진 금을 가리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넘어오지 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꾸 다리 떨지 마. 집중 안 돼. 어이구 네네. 알겠습니다요. 수녀님 납시였네. 저는 비아냥거리며 일부러 책상 금을 넘어 지우개 가루를 날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한숨을 푹 쉬며 묵주를 만지작거렸죠. 아마 속으로 주여, 저 어린 양을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그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부러웠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 제 마음과 달리 수진이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수진이는 저의 자유로움을 동경했습니다. 정해진 길, 정해진 규칙 속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저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외계인 같았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선생님께 걸릴 뻔한 저를 수진이가 기지를 발휘해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야, 강수진. 너 왜 그랬어? 나 혼나게 내버려 두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며. 수진이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옥 가면 어때? 친구가 곤란한데 모른 척하는 게 더 나쁜 죄야. 그리고 나도 가끔은 너처럼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어. 소리 지르고 땡땡이 치고 아무데나 막 가버리고 싶다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철벽 같은 모범생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불덩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유행가를 가르쳐 주었고
수진이는 제게 수학 정석 푸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물론 저는 끝까지 수학을 포기했지만요. 수진이는 제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미술실에서 석고상 대생을 하고 있을 때면 조용히 뒤에 와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린 자화상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 그림에는 슬픔이 있어.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난 맨날 웃는데. 아니야. 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 그래서 내 그림이 좋아. 솔직해서. 그 말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겉으로만 센 척하고 겉으로만 자유로운 척할 뿐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외로움 많이 타는 겁쟁이라는 것을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저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미대에 진학하라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당시 사귀던 밴드부 오빠를 따라 서울로 도망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낭만이고 예술인 줄 알았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오던 새벽 골목 어귀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저를 붙잡고 설교를 늘어놓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안 하니 내 인생 망치려고 그러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에 묵주 하나와 꼬깃꼬깃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매점에서 간식 안 사 먹고 모은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실컷 그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너무 춥고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수진이의 하얀 입김, 그리고 내 손에 남겨진 묵주의 감촉. 그것이 우리의 긴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떠돌며 화가로, 때로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여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수녀가 되어 평생을 기도와 봉사로 살았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답답했고 그녀는 제가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가진 것 다 잃고 병든 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던 돌아오라는 말이 단순히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영혼이 쉴 곳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봄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 로비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천 개의 번호 중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강수진. 전화를 걸자마자 들려오는 그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나갈 데가 없어. 나 좀 받아주라. 수진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와, 밥 해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짐을 싸서 이곳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수도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던 수진이는 40년 전 단발머리 소녀가 아니라 희끗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중년의 수녀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품어주는 그 깊은 눈빛. 왔니? 배고프지? 밥 먹자.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콩나물국과 현미밥을 먹으며 저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이곳 수도원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기도만 하는 수녀님과 세상 때가 묻을 대로 묻은 전직 화가의 동거. 당연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수진이는 다시 창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환기해야 해.
공기가 좋아야 내 몸속 나쁜 놈들도 도망가지. 오늘 점심엔 뒷산에 가서 나물 좀 캐올 거야. 너 좋아하는 쑥부쟁이 나물이 제철이거든. 야, 이 겨울에 무슨 나물이야. 그리고 너 무릎도 안 좋다며. 기도발로 버티는 거지. 걱정 마라. 수진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방을 나갑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손이 떨려서 예전처럼 정교한 선은 그릴 수 없지만 저는 다시 연필을 잡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을 그렸던 수진이의 얼굴에서 진짜 신의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자 40년 세월을 뛰어넘은 두 여자의 우정 일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저 창밖의 겨울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나 있을까요? 수도원에서의 시간은 도시의 시계와 다르게 흐릅니다. 도시의 1분이 초침이 째깍거리며 허겁지겁 달아나는 시간이라면 이곳의 1분은 촛농이 녹아내리듯 아주 천천히 끈적하고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져 쌓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 대구 팔공산 자락의 작은 수도원에 들어온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정막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소음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시장통의 고함 소리, 나이트클럽의 쿵쾅거리는 비트, 술 취한 남자들의 주정, 그리고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불안의 아우성들. 그런 소음들이 마약처럼 제 신경을 긁어주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새벽 4시의 종소리, 수녀님들의 옷자락이 스치는 사그락 소리, 그리고 가끔 산새가 짖는 소리뿐입니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 덩그러니 놓이고 나니 평생 외면해왔던 제 안의 비명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후회, 자책, 공포. 그런 것들이 밤이면 천장 얼룩무늬처럼 내려와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수진이었습니다. 미정아, 밥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호박잎 쪘다. 수진이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감상적인 비극을 밥 한 숟가락으로 뚝 끊어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소반 위에는 갓 쪄낸 푸르스름한 호박잎과 자작하게 끓인 강된장, 그리고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입안이 헐어 모래알 씹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수진이가 해준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그건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기도 같은 것이 저를 삼키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바들거리는 손으로 호박잎을 집어듭니다. 수진이는 맞은편에 앉아 묵주알을 굴리며 무심하게 창밖을 봅니다. 그녀가 입은 회색 수녀복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이라지만 그녀의 방은 제 방보다 더 작고 춥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저 좁고 차가운 방에서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서 잤겠지요. 제가 푹신한 호텔 침대와 남자의 품을 찾아다닐 때 그녀는 십자가 하나만 끌어안고 이 긴긴 겨울밤들을 견뎠을 겁니다. 수진아, 왜 싱겁냐? 아니, 너는 안 심심해.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살면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들어? 제 물음에 수진이는 피식 웃더니 제 밥그릇 위에 강된장을 한 숟가락 듬뿍 얹어줍니다. 바깥 세상 다 헛거야.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다 똥 되는 거고. 예쁜 옷 죽을 땐 다 벗고 수에 한 벌 입고 가는 거야. 너 봐라.
그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 누워서 호박잎 싸먹는 게 제일 맛있다며. 그럼 된 거 아니냐? 말문이 막힙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서.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호박잎을 입에 밀어 넣습니다. 쌉싸름한 호박잎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 향기가 묘하게도 40년 전 우리가 함께 다녔던 여고 교정의 플라타너스 냄새를 떠올리게 합니다. 1978년의 대구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동성로에는 멋쟁이들이 넘쳐났고 중앙통 다방에서는 DJ가 틀어주는 팝송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우리 학교 그 붉은 벽돌의 미션스쿨은 도심 속의 외딴 섬 같았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유행가는 찬송가로 바뀌었고 화려한 원피스는 칙칙한 감색 교복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높은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결과 정숙을 강요당하며 사육되는 양떼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양떼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목동이 가장 아끼는 우두머리 양이었습니다. 정교회장 완장을 차고 매일 아침 교문에서 복장 검사를 하던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명찰 똑바로 달아. 머리핀 색깔이 그게 뭐야? 검은색으로 바꿔. 그녀의 지적 한마디에 아이들은 벌벌 떨었죠. 저요? 저는 그 줄 맨 뒤에 서서 껌을 짝짝 씹으며 제 차례가 오면 일부러 교복깃을 세우고 그녀를 노려보던 반항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생생한 그 사건, 비밀의 화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본관 건물 뒤편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긴 쓰지 않는 구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곳은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몰래 담장을 넘어 구간 2층에 먼지 쌓인 미술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선배들이 버리고 간 낡은 이젤과 깨진 석고상들이 뒹굴고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저는 그곳에서 몰래 가져온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켜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교실 바닥을 무대 삼아 빗자루를 마이크처럼 잡고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부르는데 덜컥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수녀님일까 봐.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강수진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 특유의 차가운 표정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이제 죽었다 싶어 빗자루를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도부장에게 걸렸으니 정학 아니면 퇴학감이었습니다. 야, 김미정. 너 여기서 뭐 하냐? 미술 실기 연습한다. 왜? 웃기고 있네. 미술 실기를 빗자루 들고 춤추면서 하냐? 너 이거 걸리면 징계인 거 알지? 수진이는 뚜벅뚜벅 제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불호령 대신 툭 하고 제 어깨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수진이가 제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잖아. 춤추려면 박자는 맞아야지. 뭐? 나도 좀 추자. 아침부터 애들 잡느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리고 수진이는 제 손에서 빗자루를 뺏어들더니 믿을 수 없는 춤사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교복 치마를 펄럭이며 그 단정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마치 접신이라도 한 무당처럼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1등, 선도부장,
예비 수녀 지망생 강수진이 아니라 그저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하는 18살 소녀 강수진이었죠. 우리는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땀범벅이 되도록 춤을 췄습니다. 서로의 촌스러운 몸짓을 비웃으며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낡은 미술실은 우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컵라면을 몰래 끓여 먹었고 선생님들 흉을 받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난 졸업하면 바로 서울 갈 거야. 가서 그림 그릴 거야. 캔버스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야한 색깔, 제일 슬픈 색깔 다 칠해버릴 거야. 수진이 너는? 수진이는 먼지 쌓인 석고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난 수녀원에 갈 것 같아. 뭐? 수녀원? 야, 아깝다. 너처럼 춤 잘 추는 애가 무슨 수녀야? 너 얼굴도 예쁜데 시집이나 가지. 시집은 무슨. 난 그냥 조용한 게 좋아.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너처럼 사고 치고 다니는 애들 대신해서 빌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누가 사고 뭉치래. 그리고 내가 기도해준다고 내가 뭐 잘 될 것 같냐? 두고 봐라. 내 기도가 얼마나 센지. 내가 빌면 너 지옥 갈 것도 연옥으로 퉁쳐줄걸. 우리는 낄낄거렸지만 그때 수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고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맨 앞줄에 제가 서 있다는 것도요. 회상은 현재의 통증으로 깨집니다. 갑자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저는 먹다 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배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호박잎의 풋내나는 향기가 순식간에 비릿한 피냄새처럼 역하게 느껴집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미정아, 왜 그래, 아파? 어디가 아파? 수진이가 밥상을 밀어 치우고 제게 달려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배를 문지릅니다. 평소에 침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을 봅니다. 40년 전 먼지 쌓인 미술실에서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말하던 그 18살 소녀의 눈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수진아, 나 너무 아파. 나 죽나 봐. 안 죽어. 정신 차려. 숨 쉬어, 숨. 습 후. 나 봐, 내 눈 봐. 수진이는 제 뺨을 감싸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게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늙고 추하게 일그러진 제 얼굴이 비칩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바라봅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제 입에 물려주고 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저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어린 양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이 아이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대신 앓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 소리는 주문처럼 제 귓가에 웅웅거립니다. 신기하게도 그 소리에 맞춰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갔다 밀려오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잦아듭니다. 그녀의 품에서는 마른 나무 냄새와 촛농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너무 안락해서 저는 통증 속에서도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을까. 통증이 가라앉고 나니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다 늙어서 친구 품에 안겨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저는 슬그머니 그녀의 품에서 몸을 뺍니다. 수진이의 수녀복 앞자락이 제 식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미안. 옷 다 버렸네. 옷이 문제냐? 좀 어때? 살만해? 응. 이제 좀 낫다. 내 기도가 진짜 세긴 세나 봐. 약발보다 빠르네. 저는 짐짓 농담을 던져보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집니다. 수진이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미정아, 약속해.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해. 내가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40년 전에도 지금도 난 늘 내 옆에 있어. 알았지?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저 멀리 십자가 탑 위에 붉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던 제 작은 배가 이제야 비로소 저 등대를 보고 항구를 찾아온 기분입니다. 수진이는 제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다 식어버린 밥상을 들고 일어섭니다. 좀 자둬. 이따가 죽 쑤어 올게. 호박죽 좋아하잖아. 방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막입니다. 무섭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침묵입니다. 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그리고 연필을 듭니다. 손이 떨리지만 저는 꾹 참고 선을 긋습니다. 방금 저를 안고 기도하던 수진이의 얼굴을 그립니다. 주름진 눈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 옛날에 수진이가 말했었죠. 제 그림에는 슬픔이 있어서 좋다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화려한 색깔이 아니라 저렇게 낡고해진 것들 속에 숨어있는 숭고함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 마지막 작품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성스러운 저 여자의 얼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수도원에서의 첫 겨울은 춥고 아프고 외롭지만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따뜻합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사각사각 눈 쌓이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춥니다. 1978년의 봄날, 낡은 미술실에서 우리가 함께 맞추던 그 춤의 박자처럼 말입니다. 수도원의 겨울은 깊고도 투명합니다. 도심의 겨울이 회색빛 매연과 질척거리는 눈탕물로 기억된다면 이곳 팔공산의 겨울은 쨍하게 얼어붙은 수정구슬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박히는 차가운 공기의 결정체들. 그 서늘한 기운이 항암제로 불타는 제 혈관을 식혀주는 유일한 진통제입니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아침 기도, 식사, 노동, 점심 기도, 식사, 묵상. 수진이가 짜놓은,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수도원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습니다. 평생을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나 밤새도록 술과 음악에 절어 살았던 제게 이 규칙적인 생활은 일종의 고문이자 재활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금단 현상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자극적인 음식도 없는 이곳.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심심함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은 반납했고 사실 터지지 않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바람 소리와 기도 소리뿐이니 평생 소음 중독자로 살아온 제 뇌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야, 강수진.
나 심심해 죽겠다. 라디오라도 하나 주면 안 되냐? 트로트라도 좀 듣게.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고 있는 수진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칭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젖은 수녀복을 탁탁 털어 빨랫줄에 널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매정해 보이던지 저는 심술이 나서 쭈그려 앉아 바닥에 돌멩이로 흙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원장 수녀님. 친구가 심심해서 암세포가 더 퍼지겠다는데 모른 척하기냐? 내가 말한 사랑과 자비는 다 어디 갔어? 그때 수진이가 빨래 집게를 입에 문 채 획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빨래들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심심한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시끄러운 거지. 가만히 있어봐. 소리가 들릴 거야. 무슨 소리? 개미 지나가는 소리? 아니, 내가 평생 외면했던 소리. 내 속에서 나는 소리. 수진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더니 제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정수리에서는 따뜻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봐. 쿵쿵쿵. 심장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잖아. 살려달라고, 좀 쉬게 해달라고. 평생 혹사만 시켰으면서 이제 좀 조용히 쉬게 해주니까 그것도 못 참겠니?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의 귀가 닿은 가슴팍이 핫핫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평생 제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밖에서 들려오는 남들의 박수 소리, 욕하는 소리, 돈 세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지 정작 내 안의 엔진이 어떤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제 손에 따뜻한 핫팩 하나를 쥐어주고는 다시 빨래를 널러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빨랫줄에 걸린 하얀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40년 전 우리가 널어놓았던 꿈들 같기도 했습니다. 1980년의 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실패를 맛보고 밴드부 오빠와 헤어진 뒤 빈털터리가 되어 대구로 잠시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갓수녀원에 입회한 수련 수녀였습니다. 면회실 창살 너머로 본 수진이는 삭발한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어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머리, 안 춥냐? 한참 만에 꺼낸 제 첫마디였습니다. 수진이는 맑게 웃으며 자신의 민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원해. 가볍고. 너는 서울 생활은 어때? 내가 말한 그 파란색 단풍 같은 세상 찾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잘 지낸다고. 그림도 잘 팔리고 남자친구도 너무 잘해준다고. 사실은 월세방에서 쫓겨나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고 남자는 제 돈을 훔쳐 도망갔으며 그림은 한 장도 팔리지 않아 길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수진이는 제 거짓말을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미정아. 세상이 너를 속여도 너는 너를 속이지 마. 내 그림 속에 그 슬픈 눈빛 잊지 마. 그게 진짜 너니까.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대구의 풍경들이 눈물에 번져 뭉개진 수채화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왜 수진이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정해진 길을 놔두고
가시덤불 속으로만 기어들어가 피를 흘려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피 흘림조차 제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채우기 위한 붉은 물감이었다는 것을. 다시 현재.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쑥둠을 떠주곤 했는데 말이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는 살금살금 본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 틈으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그렇군요.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이 친구가 아직 글 읽게 남았다고 해서요. 아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증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강철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혈한이라고, 감정 따위는 다 초월한 성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책상 앞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는 저 여자는 그저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나약한 60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저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묵직한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이 벅차고 미안해서였습니다. 평생 내가 쫓아다녔던 사랑은 다 가짜였습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된 욕망 덩어리들이었죠. 진짜 사랑은 저기, 저 좁고 차가운 원장실에서 내 대신 울어주는 저 등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얼굴로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들깨 토란탕입니다. 걸쭉하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집니다. 많이 먹어. 토란이 독소 빼는데 최고래. 뒷산 텃밭에서 캔 거야. 저는 퉁퉁 부은 눈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으니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녹입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 강수진. 왜 또?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너 나중에 여기서 쫓겨나면 식당 해라. 대박 날 거다.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먹어. 수진이는 제 밥그릇 위에 깍두기를 올려줍니다. 저는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의사가 뭐라든 신이 뭐라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버텨야겠다. 적어도 이 친구가 끓여준 토란탕 값은 하고 가야겠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러 나간 사이 저는 다시 연필을 깎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칼질이 서툴렀지만 깎고 또 깎았습니다. 흑연가루가 침대 시트 위로 까맣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 인생의 부스러기들 같았습니다. 다 태우고 남은 재. 하지만 그 재를 모아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손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아까 낮에 십자가를 꽉 쥐고 있던 그 하얗게 질린 손. 제 배를 문질러주던 그 투박한 손.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아 복도를 닦는 그 거친 손. 선 하나하나를 그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 평생 붓을 잡을 때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내 그림을 뽐내고 싶어서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사람, 이 손의 주인에게 바치기 위해 그립니다. 뭐 그려? 언제 들어왔는지 수진이가 뒤에서 불쑥 묻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 풀기 하는 거야. 숨기기는. 다 봤어. 내 손 그리는 거잖아. 쭈글쭈글한 할미 손 뭐하러 그리냐? 수진이는 짐짓 핀잔을 주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입니다. 그녀가 제 옆에 앉아 귤을 까줍니다. 노란 귤 껍질 향기가 잉크 냄새, 흑연 냄새와 섞여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미정아, 기억나? 우리 고3 때 야간 자율학습 도망치고 앞산 공원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너 처음으로 땡땡이 친 날이잖아. 내가 웬일로 가자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때. 사실은 나 너무 무서웠거든. 수녀원 들어간다고 말은 해놨는데 막상 가려니까 내가 진짜 평생 남자를 안 만나고 아이도 안 낳고 저 담장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천하의 강수진이 그 철의 여인이 흔들렸던 순간이라니. 그래서 너한테 가자고 한 거야. 너는 겁이 없으니까. 내 옆에 있으면 나도 좀 용감해질까 싶어서. 수진이는 귤 조각을 오물거리며 창밖의 달을 쳐다봅니다. 달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춥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40년 전 그날의 두려움과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야, 나도 겁쟁이였어. 서울 갈 때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렸는데. 버스 안에서 오줌 쌀 뻔했다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40년 전의 두 소녀가 지금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지금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서로의 나약함을 들켜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 서로의 짐을 나눠줘도 무겁지 않은 사이. 밤이 깊어갑니다. 수진이는 제 발치에 앉아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버린 제 다리를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르고 또 주무릅니다. 아프지 마라, 미정아. 아프지 마. 그녀의 주문 같은 중얼거림이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저는 스르르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수진이를 내게 보내주기 위해 저 먼 길을 돌아오게 한 거구나. 내일은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림을 완성해야겠습니다. 수진이의 손, 그 안에 담긴 우주를 완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떠나고 나면 이 그림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내가 나를 살렸다고, 내가 나의 구원자였다고 말해주는 증표가 되기를. 밖에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뒷산에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그 죽은 듯 보이지만 살아있는 겨울나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돋아나고 있을 아주 작은 초록색 희망을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폭설입니다. 이곳 팔공산 골짜기가 하얀 눈 속에 완전히 파묻혀버렸습니다.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었던 산복도로마저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이 수도원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보라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창문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제 몸속 깊이 숨어있던 통증의 짐승들을 깨우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따라 진통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뼛속을 갉아먹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합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시트가 등에 달라붙어 차갑게 식어갑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킵니다. 옆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수진이가 들으면 또 달려와 밤을 꼬박 새울 테니까요. 그 친구의 퀭한 눈을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습니다. 통증을 잊으려 애써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어제 그리다 만 수진이의 손 그림이 보입니다. 기도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락스물에 터져 거칠어진 손. 연필을 쥐고 그 손에 주름 하나를 더 그려 넣으려는데 제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에서 연필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무력감. 평생 제 분신이라 여겼던 오른손이 이제는 썩은 나뭇가지처럼 제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젠장. 젠장할.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눈물이 툭 떨어져 스케치북 위 수진이의 손등 그림 위로 번집니다. 그림 속의 수진이 손이 우는 것처럼 얼룩집니다. 그 얼룩을 보는데 불현듯 40년 전의 기억 하나가 눈보라처럼 저를 덮쳐옵니다. 제 인생이 처음으로 처참하게 부서졌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1981년의 겨울, 서울의 변두리 사글세빵. 그때도 지금처럼 폭설이 내렸습니다. 20살의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밤 짐을 싸들고 야반도주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 밴드부. 기타리스트 민우 오빠와 함께였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차가운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이며 오빠는 노래를 부르고 저는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뮤즈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은 곰팡이 핀 벽지와 연탄가스 냄새뿐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술가의 낭만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낭만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우 오빠의 밴드는 해체되었고 그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식당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제 손은 물감 대신 기름때와 세제 거품으로 범벅이 되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 오빠가 성공하면, 언젠가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 이 모든 고생이 아름다운 전설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빠를 위해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이 열리고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타 대신 낯선 여자의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헤어지자. 그가 뱉은 말은 짧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제게 그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지겨워. 이 냄새나는 방구석도 너랑 하는 그놈의 예술 타령도. 나 이제 진짜 현실을 살고 싶어. 돈 많은 여자가 나 후원해 주기로 했어. 앨범도 내주고 가게도 차려준대. 오빠, 우리 사랑은, 우리가 나눈 약속은,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내 꼴을 봐. 그게 무슨 화가야? 그냥 시장판 아줌마지. 넌 썩지 않는 보석이 되고 싶다고 했지. 착각하지 마. 우린 그냥 불타다 만 장작일 뿐이야. 쟤만 남아서 지저분한 장작. 그는 짐도 챙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마치 쓰레기장에 저를 버리고 가듯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식어버린 미역국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지금처럼 눈이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손목을 그었습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아직 뜨거운지 아니면 그 사람 말대로 다 타버린 제가 되어버렸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붉은 피가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수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수진이에게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는 걸, 제가 사랑한 남자가 가짜였다는 걸, 제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자존심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강수진, 너한테만은 이런 꼴 안 보여준다.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 앞에 나타날 거다. 저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방황의 이막, 더 독하고 처절한 생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통증이 밀려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암세포가 한 통속이 되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수진이입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모양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미정아, 왜 그래?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쑤셔서. 거짓말. 식은땀 봐. 기다려, 주사 놔줄게.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진통제 앰플을 깝니다. 능숙하게 주사를 놓고 제 이마에 땀을 닦아줍니다. 약 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40년 전 제가 붕대를 감았던 그 손목입니다. 지금은 앙상하게 뼈만 남고 흉터는 희미한 실선처럼 남아있는 그 손목. 수진이가 그 흉터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비극을 이 흉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흉터. 그때였지. 서울 가서 처음 겨울 맞았을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해 겨울,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어. 꿈에 내가 눈밭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수녀원 성당에서 밤새 촛불 켜놓고 울었어. 제발 우리 미정이 살려만 달라고.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겪게 해달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1981년의 그 겨울밤. 제가 차가운 자취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 시간, 수진이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구의 성당.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저를 위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의 기도가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알았지. 친구잖아.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내가 울면 나도 목이 메어.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제 손목의 흉터 위로 떨어집니다. 뜨겁습니다. 40년 전 민우 오빠가 준 상처가 차갑고 날카로운 칼이었다면 지금 수진이의 눈물은 뜨거운 연고 같습니다. 그 눈물이 닿은 자리마다 해묵은 도끼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수진아, 나는 실패했어. 그 사람 말대로 나는 타담한 장작이야. 그림도 사랑도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내 말이 맞았어.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내 옆에 있을걸.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회한과 후회의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넌 실패하지 않았어. 넌 치열하게 살았을 뿐이야. 장작은 타야 장작이지. 타보지도 않고 썩어가는 나무보다 너처럼 활활 타오르다 제가 된 인생이 훨씬 아름다워. 그리고 미정아, 신은 내가 그린 그 파란 단풍잎을 더 좋아하실 거야. 정해진 대로 빨갛게만 사는 나 같은 사람보다 온몸으로 부딪혀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너를 더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넌 충분히 훌륭했어.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힙니다. 평생 너는 틀렸어. 너는 문제아이야. 너는 실패자야라는 말만 듣고 살았던 제게 그녀는 너는 옳았다고 말해줍니다. 규율과 원칙의 화신인 줄 알았던 수녀님이 가장 파격적인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방 안은 훈훈합니다. 수진이가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봅니다. 그래요. 저는 저 불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가 되어 사라질지언정 한순간이라도 뜨겁게 세상을 데우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타버릴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준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자. 눈 그치면 산책 나가자. 세상이 얼마나 하얗게 변했는지 보여줄게. 이 밤 폭설에 고립된 이 작은 방주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내 청춘을, 배신으로 얼룩졌던 내 사랑을, 그리고 방황으로 점철된 내 모든 시간을. 폭설이 그친 뒤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합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고 산사는 하얀 솜니불을 덮은 채 고요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환해서 저는 게으른 고양이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어제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통증의 짐승들도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잠이 든 모양입니다. 밖에서 서걱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입니다. 저는 두꺼운 털조끼를 껴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훅 끼쳐와 텁텁했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씻어내리는 기분입니다. 마당에는 수진이가 혼자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키만 한 대 나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길을 내고 있는 그녀의 등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검은 수녀복 위에 낡은 회색 누비조끼를 덧입고 털신을 신은 그 뒷모습이 마치 눈밭에 서 있는 한 그루의 겨울나무 같습니다. 야, 강수진. 까치해. 제가 소리치며 마당으로 내려가려 하자 수진이가 빗자루를 멈추고 획 돌아봅니다. 볼이 빨갛게 얼어있는 그녀가 눈을 부라립니다. 들어가. 어딜 나와, 이 엄동설하네. 너 그러다 감기 들면 큰일 나. 나 이제 괜찮아. 몸도 가볍고. 너 혼자 그 넓은 마당을 언제 다 치우냐? 잔말 말고 들어가 있어.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호박죽 데워놨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 수진이는 짐짓 으름장을 놓고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단호한 목소리 속에 저를 향한 걱정이 꽉 차 있다는 것을요. 저는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녀가 눈을 치우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수진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흙바닥이 길처럼 드러납니다. 평생을 저렇게 살았겠지요.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며 길을 내고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묵묵히 쓸어내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30년 전의 어느 겨울날이 떠오릅니다. 1995년 제가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꽤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실패 후 저는 도끼를 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 미뤄두고 인테리어 사업과 카페 운영에 몰두했죠. 돈이 들어오니 사람도 모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늘 화려한 옷을 입은 예술가들, 사업가들이 북적였고 저는 그들의 찬사를 즐기며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새로 뽑은 빨간색 외제 차를 몰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명목은 친구를 보러 간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녀원에 처박혀 썩고 있는 너와 달리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자유롭고 화려하고 돈도 많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 그런 유치한 승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도원 주차장에 그 붉은색 스포츠카를 세웠을 때의 그 이질적인 풍경이란 고요한 회색빛 공간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제 차는 요란하고 뻔뻔했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든 채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도 낡은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반가움보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먼저 보냈습니다. 미정아 왔어. 밥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화장이 너무 진해서 그런가? 상하긴 뭐가 상해? 나 요즘 돈 세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 자, 이거 받아. 이태리에서 물 건너온 캐시미어 머플러야. 수녀님들도 겨울엔 춥잖아. 좀 좋은 것 좀 하고 다녀. 저는 쇼핑백들을 테이블 위에 툭툭 던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쇼핑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때도 거칠었고 제 손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채 매끄러웠습니다. 미정아, 행복하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안 보여? 나 이 차 타고 내려왔어. 서울에서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냐? 평생 기도나 하고 나물이나 뜯고. 지겹지도 않아? 난 좋아. 마음이 편해. 근데 너는 편해 보이지가 않아. 옷은 비싼 걸 입었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아. 마치 속이 썩어가는 사과처럼. 그 말에 저는 발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내가 잘 사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 넌 평생 여기서 썩으니까 질투나지. 그래, 너 잘났다. 너만 고상하고 너만 깨끗하지.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져온 선물들을 도로 챙겨 들고 나오려는데 수진이가 제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선물은 두고 가. 할머니 수녀님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미정아, 운전 조심해. 눈 온다. 저는 도망치듯 차를 몰고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엑셀을 밟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와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밍크 코트 속에 감춰진 제 헐벗은 영혼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저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저를 질식시키는 족쇄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환자복 바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 지킬 것도 없고 보여줄 게 없으니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뭐해? 청승맞게. 어느새 눈을 다 치운 수진이가 다가와 제 앞에 섭니다. 그녀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립니다. 옛날 생각했어. 나 밍크 코트 입고 와서 너한테 잘난 척 하던 때. 아, 그때? 그 빨간 차? 웃기긴 했지. 꼭 고추장단지 엎어놓은 것 같더라. 우리는 마주보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가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발에 눈을 텁니다. 그때 내가 두고 간 머플러 할머니 수녀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셨어. 그건 고맙다. 야, 말이라도 좀 빈말이라도 해라. 내가 썼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좋냐. 난 땀이 많아서 그런 거 못해. 까끌거려서 싫어. 수진이는 무심하게 말하더니 제 머리를 빤히 쳐다봅니다. 빈이 밖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항암 치료로 민둥산이 된 제 머리. 처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샤워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괴물 같아 보일 제 모습이 끔찍해서.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씻자. 머리 감겨줄게. 개운하게. 됐어. 내가 할게. 징그러워. 잔말 말고 들어와. 물 데워놨어. 수진이는 저를 억지로 욕실로 끌고 갑니다. 수도원의 욕실은 춥지만 커다란 고무통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제 비닐을 벗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고 초라합니다. 눈썹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없는 창백한 외계인 같은 얼굴.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 들어. 예쁘기만 하구먼. 수진이는 따뜻한 물을 바가지로 퍼서 제 머리에 끼얹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립니다. 수진이는 부드러운 천에 비누 거품을 내어 제 두피를 문지릅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하고 부드러운지 아까 마당을 쓸던 그 억센 손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정아,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내가 너 머리 잘라줬던 거. 기억나지? 귀 밑 3cm 단속 걸린다고 내가 가위 들고 내 머리쥐 파먹은 것처럼 잘라놨잖아. 그때 내가 너 죽인다고 쫓아다녔는데. 그때 내 머리카락 참 굵고 숱도 많았는데. 빗자루 같아서 가위가 잘 안 들더라고. 수진이는 킥킥거리며 제 귀 뒤를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근데 지금도 예뻐. 두상이 동글동글하니 참 예쁘다. 꼭 아기 같아. 다시 태어난 것 같네.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솟구칩니다. 민둥머리가 된 저를 보며 괴물이 아니라 아기라고 말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잃었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저에게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주는 사람. 수진이의 손이 제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젖은 팔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수진아, 나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너처럼 살래. 도망 안 가고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내 옆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그렇게 살래. 바보. 다시 태어나면 뭐하러 나처럼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넌 또 너대로 살아. 대신 그때는 도망가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 내가 밥 해줄게. 넌 그림만 그려. 수진이는 제 눈물을 씻어내듯 따뜻한 물을 끼얹어 줍니다. 비눗물이 눈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차 몽환적입니다.
그 뿌연 안개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분이 듭니다. 머리카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김미정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존귀하다는 것을.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수진이는 제 머리에 마른 수건을 덮어 씌우고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예쁜 뜨개 모자 하나를 꺼냅니다. 연보라색 털실로 짠 솜씨는 좀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모자입니다. 이거 내가 떴어. 밤에 심심해서. 색깔이 좀 촌스럽지?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야. 아니야.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모자를 받아 쓰고 거울을 봅니다. 연보라색 모자가 창백한 제 얼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1995년에 제가 던져주고 갔던 그 비싼 캐시미어 머플러보다 이 투박한 털모자가 100배는 더 따뜻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수진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좀 인물이 사네. 자, 이제 그림 그려야지. 아까 보니까 내 손 그리다 말았더라. 너 봤어? 다 알지. 내가 나 몰래 하는 짓이 한두 개냐? 이왕 그리는 거 좀 예쁘게 그려줘. 주름살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수진이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가지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습니다. 깍깍 하고 우는 소리가 반가운 손님이 올 거라는 신호 같습니다. 저는 연필을 다시 잡습니다. 어제는 떨려서 제대로 긋지 못했던 선들을 오늘은 힘차게 그어 내려갑니다. 수진이의 손, 내 머리를 감겨주던 손, 마당을 쓸던 손, 나를 위해 기도하던 손. 그 손은 단순히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40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뿌리이고 방황하던 저를 지탱해준 거대한 대지입니다. 저는 그 손등 위에 작은 새싹 하나를 그려 넣습니다.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며 품고 있는 그 초록색 희망처럼 말이죠. 점심을 먹고 나면 수진이와 함께 텃밭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냉이를 캐러 가자고 졸라야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압니다. 진짜 보물은 백화점 진열대가 아니라 저 차가운 겨울 흙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요. 겨울과 봄이 몸을 섞는 계절 해빙기입니다. 수도원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들이 투명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낙수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혹은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땅바닥을 두드립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는 소리, 계곡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 그 소리들은 제게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응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진통제에 취해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흙빛을 넘어 투명한 창호지처럼 얇아졌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입술, 푹 꺼진 눈두덩이. 영락없는 송장꼴이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고 난 뒤에 맑은 윗물처럼 생에 대한 미련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바닥으로 가라앉고 투명한 직관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정아, 오늘 날씨 참 좋다. 바람도 안 불고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호미 2개와 털신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며칠 전부터 약속했던 냉이 캐러 가는 날입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수진이의 부축을 받아 털신을 신습니다. 업어줄까? 수진이가 등을 내밀며 묻습니다. 그 등은 예전보다 많이 굽었고 작아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등. 됐어. 내 발로 갈 거야. 흙이라도 밟아봐야지.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뒷산 텃밭으로 향합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땅은 햇살을 받아 질척하게 녹아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질퍽, 질퍽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구두에 흙 묻는다고 질색했을 텐데 지금은 그 차가운 진흙의 감촉조차 살아있음의 증거 같아 반갑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땅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텃밭 언덕에 도착하자 수진이는 양지 바른 곳에 돗자리를 깔고 저를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시작합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밭둑이지만 수진이의 호미가 지나간 자리마다 거짓말처럼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납작하게 땅에 엎드려 겨울을 버텨낸 붉은 뿌리의 냉이들. 이것 봐라. 향기 좀 맡아봐. 수진이가 각 해낸 냉이 한 줌을 제 코끝에 갖다 댑니다. 훅 하고 흙냄새와 함께 쌉싸름하고 달큰한 향기가 밀려옵니다. 그것은 화려한 향수의 향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깊고 원초적인 생명의 냄새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좋다. 진짜 봄 냄새네. 그치? 이 녀석들이 겨우내 얼어 죽지도 않고 땅 속에서 뿌리를 키운 거야. 잎은 다 말라버린 척해도 뿌리는 살아있었던 거지. 수진이는 흙 묻은 손으로 냉이를 다듬으며 말합니다. 저는 호미를 들 힘이 없어 맨손으로 흙을 파봅니다. 차가운 흙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손톱 밑으로 까만 흙이 끼어듭니다. 문득 40년 전 우리가 미술실에서 찰흙으로 조소 실기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날개를 펴는 새를 만들었고 수진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2손을 모은 여인을 만들었죠. 선생님은 제 작품을 보고 재능은 있는데 너무 기교를 부렸다라고 평했고 수진이의 작품에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입을 삐죽거렸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술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박고 견디는 것이물요. 수진아. 응? 나. 무서워. 불쑥 튀어나온 말에 수진이의 호미질이 멈춥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제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잊히는 게 무서워. 내가 세상에 왔다 갔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림도 다 태워버렸고 자식하고도 연 끊었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 봐. 그게 무서워. 평생을 나는 특별하다고 외치며 살았던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수진이는 호미를 내려놓고 제 흙 묻은 손을 자신의 2손으로 감싸줍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합니다. 미정아, 냉이를 봐. 봄 되면 꽃 피우고 씨 날려서 사방으로 퍼져. 그러고는 자기는 말라 죽어. 하지만 흙 속에는 그 뿌리의 기억이 남아있어.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나오는 거야. 너도 똑같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기억 속에 그리고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내가 칠했던 그 색깔들 속에 다 남아있어.
내가 그린 그림은 태워졌어도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 뜨거운 눈빛은 아무도 못 잊어. 나도 안 잊을 거고. 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빕니다. 흙이 묻은 제 손이 그녀의 뺨을 더럽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잖아. 김미정이란 여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내가 다 봤잖아. 내가 기억할게.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가서도 계속 이야기할게. 내 친구 미정이는 진짜 멋진 여자였다고.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집니다. 통곡이 아니라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듯한 묵직한 울음입니다. 저는 수진이의 어깨에 고개를 묻습니다. 그녀의 체온, 흙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나는 향 냄새가 뒤섞여 저를 감쌉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서 오직 나 하나를 기억해주겠다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수천만 명의 팬을 가진 스타보다 더 벅찬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바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까지.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수진이의 바구니에는 향긋한 냉이가 가득했고 제 가슴 속에는 기억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째 붙들고 있던 그림 수진이의 손을 완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 기운 대신 날카로운 통증을 붓끝에 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릴 때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사각, 사각. 흑연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새벽 기도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림 속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마디가 굽습니다. 하지만 그 손바닥 위에는 흙이 묻은 작은 냉이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고귀한 생명. 그리고 그 손을 감싸고 있는 희미한 빛. 그것은 제가 평생 쫓아다녔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수진이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빛입니다. 저는 그 그림 아래에 떨리는 글씨로 제목을 적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친구. 새벽 종소리가 울릴 무렵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의자 깊숙이 몸이 처박힙니다. 하지만 가슴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이다. 내가 평생을 헤매며 찾아다녔던 걸작은 파리의 미술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갤러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여기, 이 낡은 스케치북 속에 내 친구의 손을 통해 완성되었다.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이가 냉이 된장국을 끓여 들어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밥상을 받기 전에 밤새 완성한 스케치북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밥값이야.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듭니다. 그녀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숟가락 놓는 소리가 쨍 하고 들립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수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안경 알 위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철의 여인이 제 그림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정아. 한참 만에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봅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슬픔이 아닙니다. 벅찬 환희, 그리고 깊은 감사입니다. 나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천사잖아. 아니, 이게 너야. 내 눈에 비친 진짜 너야. 세상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내 영혼을 봤어. 너는 내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천사였어. 우리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늙은 두 여자의 얼굴이 아침 햇살 속에서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임을. 밥 먹자. 냉이국 식겠다. 수진이가 코를 훌쩍이며 숟가락을 듭니다. 그래. 먹자. 내가 끓여준 건데 남기면 벌 받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먹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데웁니다. 이 맛, 흙냄새, 봄냄새, 그리고 친구의 사랑 냄새.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서 맛본 마지막 만찬이자 가장 성스러운 영성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는 제 머리에 씌워진 연보라색 털모자를 고쳐 씌워줍니다. 오늘 오후에는 햇볕이 더 따뜻하대. 마당에 나가서 일광욕하자. 그래. 내가 빗자루질하는 거 또 구경해야지.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 냉이 뿌리처럼 잠시 땅 속에서 쉬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텃밭에서 배웠으니까요.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툇마루. 저는 수진이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수진이는 제 야윈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하게 성깔을 흥얼거립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18살 소녀가 되어 있습니다.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파란색 단풍잎이 흩날리는 교정을 수진이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은종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집니다. 수진아. 응, 미정아. 자. 아니. 그냥. 고맙다고. 싱겁기는. 얼른 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쑥개떡 쪄줄게. 친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제 영혼이 가장 안전한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창밖에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톡톡 떨어지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4월의 팔공산은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겨우내 잿빛이었던 산등성이가 연분홍 진달래와 하얀 벚꽃으로 뒤덮여 마치 신이 심심풀이로 물감통을 엎어놓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한방눈처럼 흩날립니다. 지난 겨울 저를 그토록 위협하던 그 매서운 눈보라가 이제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꽃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꽃비 아래 늙은 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야, 강수진. 너 머리에 꽃잎 붙었다. 누가 보면 새색시인 줄 알겠다. 새색시는 무슨. 꽃상여 나갈 때나 붙이는 거지. 말하는 것하고는 좀 낭만적으로 받아쳐주면 안 되냐? 우리는 수도원 마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벚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투닥거립니다. 수진이는 툴툴거리면서도 제 무릎 위에 떨어진 꽃잎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줍니다. 제 몸은 여전히 앙상하고 걷는 것조차 숨이 차서 휠체어 신세를 질 때가 많지만 마음만은 저 만개한 벚꽃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검사에서
암세포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를 들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항암제보다 더 독하고 강력한 우정이라는 약이 매일 제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곳에서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재활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제이자 놀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킬킬거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던 그 단순한 일상이 이제는 매 순간이 아까워 꾹꾹 눌러 담고 싶은 보석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기 건너편 텃밭에는 지난 초봄 우리가 함께 캤던 냉이 자리에 상추와 고추 모종이 심겨 있습니다. 수진이가 너 여름에 쌈 싸 먹이려면 지금 심어야 한다며 땀을 뻘뻘 흘리고 심은 것들입니다. 그녀는 저 텃밭을 볼 때마다 저게 다 내 살과 피가 될 거다라며 흐뭇해합니다. 저는 그 초록색 생명들을 보며 다짐합니다. 여름까지, 아니 가을에 저 고추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는 기필코 버텨보겠노라고. 오후가 되면 우리는 미술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어 수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평생 펜대와 묵주만 잡았던 수진이의 손에 사비 연필을 쥐어주고 성긋기부터 가르칩니다. 야, 힘 좀 빼. 종이 뚫어지겠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소나기 힘만 세져가지고. 시끄러워. 내 마음대로 그릴 거야. 피카소도 마음대로 그렸다며. 수진이는 입을 삐죽 내밀고 삐뚤빼뚤한 사과를 그립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유치원생 같아서 저는 배를 잡고 웃습니다. 40년 전 제가 미술실에서 춤을 출 때 그녀가 저를 구경했듯이 이제는 제가 그녀의 서툰 예술을 구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인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유를 배우고 저는 그녀의 기도를 통해 절제를 배웁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결국 서로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물들어가며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수도원 성당은 백합 향기로 가득 찼고 수녀님들의 합창 소리가 천상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수진이는 저를 데리고 원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려주었던 나의 구원, 나의 친구 그림이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 십자가 바로 옆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는 줄 아냐? 수진이가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못 그렸다고 흉봐? 아니, 다들 성녀님 손 같대. 원장 수녀님 손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하더라. 어떤 자매님은 이 그림 보고 울기도 했어. 수진이는 그림 속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내 평생. 내 손이 부끄러웠거든. 험하고 못생기고 쭈글거려서 남들 앞에 내놓기 싫었는데 내가 내 손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으로 만들어줬어. 그림이 아니야. 내 손이 원래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내가 감추고 있던 빛을 끄집어낸 것뿐이야. 우리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냉이꽃이 금방이라도 향기를 뿜어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그리고 싶었던 걸작은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을 새기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의 친구로서는 꽤 괜찮은 작품을 남긴 셈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가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봄동 겉절이와 달래 간장, 그리고 갓 지은 쑥밥입니다. 식탁 위가 온통 초록색 봄 잔치입니다. 많이 먹어. 쑥이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 알았어. 너도 좀 먹어. 맨날 나 챙기느라 살이 더 빠졌잖아. 우리는 오물오물 봄을 씹어 삼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한 쑥 향기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미정아.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부릅니다.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응? 왜? 나. 은퇴하면 뭐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정했어.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하게. 아니, 너랑 여행 갈 거야. 뭐? 너 몸 좀 더 좋아지면 우리 여행 가자.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 그림 그리고 싶어 했던 풍경들. 다 가보자. 내가 운전기사하고 짐꾼 할게. 너는 그냥 가서 눈에 담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쉬고 싶으면 쉬어. 수진이의 눈이 소년처럼 반짝거립니다. 평생 수도원 담장 밖을 모르고 살았던 그녀가 저를 위해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 수녀님이 그래도 돼. 하느님이 노하시겠다. 하느님도 이해하실 거야. 당신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늙은이가 구경 좀 하겠다는데 뭐라 하시겠냐? 그리고 나도 보고 싶어. 내가 평생 쫓아다녔던 그 바람 같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가슴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러 들어온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삶을, 그것도 가장 설레는 내일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펴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의 다랭이 마을, 강원도의 자작나무 숲, 제주의 유채꽃밭.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가는 우리의 손주름 사이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자리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살짝 엽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수진이의 자는 얼굴을 비춥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1978년에 그 단발머리 소녀가 질풍노도의 시간을 건너 기도의 시간을 지나 이제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펴고 편지를 씁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진짜 이별하게 되는 날 그녀에게 남겨줄 편지입니다. 나의 친구 수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도 진짜 바람이 되어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겠지. 수진아, 너는 항상 나에게 말했지. 나는 흔들리는 갈대고 너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 갈대가 꺾이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내가 바람을 막아주는 숲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있었기에 나는 마음껏 흔들릴 수 있었고, 마음껏 아파할 수 있었고, 마음껏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고맙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지켜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맛있는 밥상 차려줄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그리고 가끔은 땡땡이도 치면서 즐겁게 살아. 사랑한다, 내 친구.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벚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제 책상 위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보내준 미리 보는 편지 같습니다. 나도 사랑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끝에 가장 따뜻한 봄이 숨어 있고 가장 아픈 이별 끝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수진이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그림을 그리고 여행 가방을 챙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숨 쉬는 지금이 바로 영원이니까요. 수진이의 잠꼬대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아, 밥 먹자. 꿈속에서도 저를 먹일 생각뿐인가 봅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그녀의 어깨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내 친구. 방 안가득 벚꽃 향기와 사람의 체온이 섞여 돕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봄밤은 없을 것입니다. 1978년의 어느 날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가 바로 여기, 이 따뜻한 온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달랐던 두 친구가 40년의 세월을 돌아 결국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이런 봄날 같은 친구가 곁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겠지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투박한 손 안에 여러분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